새벽에 데이터를 모아서 촬영하려다가 정리가 안 돼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판단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흘러가는 것들 자체도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유보하고 지금 다시 아침에 오전에 촬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여기 뉴질랜드하고 호주, 일본 이 세 개장이 현재 열려 있는데 대만도 열렸네요. 대만은 좀 공포스러운가 봐요. 대만은 이거 뭐야? 대만은 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대에서 움직이긴 한데 그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하고 미국, 일본하고 호주장은 오히려 플러스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선물 지수는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고 원자재 시장의 유가는 3%나 빠졌습니다. 이게 유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UAE에서 그 미국 대사는 증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본국에서 합의하면서 우리는 오펙하고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좋지 않은 지난주 말에 좋지 않은 상황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하고 있어요. 좀 특이합니다. 여하튼 그리고 일단은 지금 미국 전망치들이 툭툭툭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BOA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있고 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 하나 보면 여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거가 어느 분이 올리셨나 3월 13일자 기사고요. 이게 누가 올리셨냐면 박용범 특파원께서 올리셨거든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다 이제 그 금리 인상 압력 요거까지 있어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일단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플러스인데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 보면 목표가가 4,900에서 4,700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가가 현재 얼마죠? 4,200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10% 넘게 오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닉에 빠지거나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대부분의 상황들이 다 불길하게 그 다음에 안 좋은 쪽으로 기사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만 매몰돼 있으면 사람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막 투매를 하고 그 시점에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 적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 오른다는 얘기네 지금보다 이렇게 기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GDP Now 이거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계속 뽑아내는 건데 뉴욕 연준에서 뽑아내는 것도 있거든요. 걔는 요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뉴욕 연준 얼라들이 놀고 있나 봐요. 예, 애틀란타 연준에 보시면 GDP Now인데 이게 이제 그 주요 기관들에서 미국의 성장률을 예측하는 날짜가 2월 터지기 전까지는 여기 보시면 3%대에서 1%대 1분기 성장 2022년도 이렇게 예측했는데 애틀란타 연준이 그 뒤로 아래로 떨어뜨려서 마이너스까지 성장을 예측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플러스로 터닝해서 올라왔습니다. 얘는 이게 일자별로 쭉 해가지고 그 발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걸 반영해서 GDP 측정치를 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률은 일단 일어나지 않고 플러스로 터닝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계속 쳐다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마이너스 부분이 재고 부분하고요. 보시면 이제 재고 부분, 재고죠. 밑으로 내려갔죠.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수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위축되면서 수출 부분이 좀 깎여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재고 빠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재고 축적도 수출이 안 나가게 되면 재고도 줄 거 없고 소비자가 약간 위축되면 재고 쌓는 작업도 안 하겠지 기업에서. 그런 관점에서 마이너스인데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소비자 지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 말고 지금 바로 얘기를 드리면 이 부분이거든요. 네. WHO가 그 코로나 종식이라기보다는 비상사태는 종료하고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전과 직전 2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고, 뭐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오픈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잠재되어서 눌려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어떤 꿈, 로망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심화돼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 여름 되고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이러면 그 이제 폭발적으로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경기 수축,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경기 수축을 일정 부분은 커버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 수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러시아 석유가 잘 협의 안 됐다는 건데 미국의 유가가 이거 EIA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설한 가격이거든요. 우리 그 주유 있잖아요. 주유소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3월 7일자로 5.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높이 올라간 데는. 근데 얘네가 그 작년도에 여기 데이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건 아니네. 작년도보다 거의 굉장히 많이 오른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터 제가 본 거가 예전에 본 데이터 긴 걸 봤는데 그게 지금은 안 보이네요. 여하튼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미국인들이 유가 상승은 초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 볼까요? 어디 기사냐면 아시아경제고 10명 중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조슬기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거 지난달 작년도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네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그 직전 발표 대비 유가들 그 개설린 가격 차이거든요. 국가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알기가 어려우니까 리터당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직전 대비 얼마나 올랐는가를 쭉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6.9%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중국은 18%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조달받고 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직전 발표보다 거의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중국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한 6%, 6.57 정도 올랐고 주로 이제 서방 지역, 독일, 캐나다는 석유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우리나라는 사실 세금 지금 덜 걷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프랑스 이런 쪽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밑단에 EIA 데이터 보면 밑단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석유 가격 중에 몇 퍼센트의 비중 가격이 몇 퍼센트가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실제 원유 가격 그 다음에 이건 정제하는 비용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운송하는 거하고 마케팅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이게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악화되면 세금 부분도 우리나라처럼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세금이 상당히 많죠.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하튼 국민적 지지는 있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제재는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에 들어와 있고 이걸 지금 견디겠다고 하는 심리적 작동감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슨해집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이미 예전에 우리가 뭐 한 2%도 안 된 그런 물가 상승률의 느낌이 있던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둔감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이슈나 이런 걸로 작동할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느끼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석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력은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은 강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건 이제 농업 부분입니다. 농업 부분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면서 농사 안 짓고 아직 파종 시기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파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아예 못 짓겠죠. 이 부분이 현재 위험한 상황으로 수면 위로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기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보도 자체로 나온 거 보면 러시아가 중국에다 군사 장비를 요청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총알이라든가 대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중국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러시아 군 전투 장비 내에 중국 전투 장비가 보이면
띄게 되면 중국이 원조됐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러시아한테 뭔가 제공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중국산 항공기 부품을 구매하려고 했는 게 무산됐다라고 하는 보도는 이미 나왔고, 그래서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근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전쟁이 계속 길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 장기전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러시아가 다른 시리아 쪽 군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도 한계점에 와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정 부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분의 군사 유튜버를 보면 러시아가 일정 부분 타격을 좀 많이 받아서 그 동쪽에 있는 배치된 항공기조차도 서쪽으로 당겨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가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우크라이나에서 전과를 거두기만 하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협상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협상은 길어질 거고 일정 부분 기간은 더 늘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분쟁 지역으로 넘어가는 장기화는 되겠느냐? 그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입지가 약해질 것 같아요, 러시아 푸틴이. 그 생각은 왜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루블화가 지금 132달러 정도 되거든요. 132루블 달러당. 그래서 그 터지기 전에는 한 70루블대 정도 있다가 거의 뭐 이게 150루블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장중에는.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시면 이게 밑에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인데 지금 거래량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극히 미비하게 존재하는 거래가 급등해서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이 루블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3월 13일자 기사고 러시아 중앙은행인데 요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서울 뉴시스? 동아일보인데? 뉴시스 걸 받아서 썼나요? 여하튼 여기 보시면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다음 주에도 주식 거래는 중단해서 18일까지 주식은 휴장한다고 그랬고요. 한 주 더 휴장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네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러시아 외환하고 머니마켓 레포 시장은 14일부터 18일까지 개장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러시아 내에서 열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러시아 외환 시장이 이따 오후에 열리는 거 보면 환율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하고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환율뿐만 아니라요.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그 해운에서 대규모 해운 업체들은 아예 러시아로 물동량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수출입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물동량이 아니면 대규모 물동량을 보낼 수 있는 거는 기차거든요. 근데 러시아로 들어가는 기차가 지금 중국 지역 말고 있을까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생필품을 원조하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물량이 러시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적겠죠. 일단 그 거리가 너무 크고요. 러시아는 거리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크고 그거를 배송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거기다 이 제재 얘기들을 막 계속 해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밀어주지 말라고. 물론 생필품에 대한 부분은 제재는 안 할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필품 뭐 패닉 바잉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작동을 할 것 같고, 90년대 1000%가 넘는 물가 상승, 이거 러시아 물가 상승률입니다. 프레드 데이터고요. 올랐는데 최근 이게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함 안 된 데이터거든요. 8.7%였는데 얘가 올해 뭐 20% 얘기 정도 하고 있는데 20% 정도를 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그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거든요, 러시아가. 이때 물가 상승률이 126%까지 뛴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1999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20%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때는 금수 조치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때는 무역에 대한 제재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역에 대한 제재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필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좀 더 가격이 튈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하튼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드린 거 이외에 또 최애국 대우를 중단할 거니까 생필품이라 하더라도 서방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상당히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정 한 20% 이걸 뛰어넘는 수준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러시아 붕괴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도 충격입니다. 러시아 비행기 타지 말라고 정비 부품이 고갈돼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항공을 다 막았는데 비행기길을 탈 수가 없겠죠. 모라토리엄 선언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은 글로벌에 금융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아직 IMF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연계된 것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더라도 일시적인 변동성만 이야기할 뿐,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 때 미국 시장이 붕괴돼서 CDO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CDS가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베어스턴스 리먼 파산, 요 두 가지의 진행 방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우크라이나 전황은 푸틴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잘 안 움직이고 있고, 각종 서방의 제재 때문에 물가 압력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 의한 그 전쟁 반대에 대한 시위가 있지만,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일반 시민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발벗고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러시아 분, 국내로 귀화한 러시아 분이 유튜브에서 한 내용,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러시아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령층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도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지식층이나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감을 좀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이러면 푸틴에 대한 지지 강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들을 안고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이런 지지에 대해서 등에 업고 있는, 미국이죠. 미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협상을 안 하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 거기다 돈줄인 러시아 재벌들도 지금 목을 막 졸라서 서방에서 이 사람들로부터도 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장기전을 할 것이다. 장기전. 여기서 장기전이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3, 4월 내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만 이제 문제가 3, 4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종이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 뒤에 파종이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사를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곡물 관련된 원자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슈의 흐름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폭락한 채권을 매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최악에 매집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이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도 있기도 하고, 추세적으로 변환이 됐으면 상당한 배수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게 이 투자 시장의 성향이거든요. 예를 들면 100원짜리가 20원이 되면 20원짜리가 다시 100원이 되면 4배, 5배의 이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원짜리가 30원이 되면 50%가 되고요. 20원짜리가 40원이 되면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폭락한 시기에 단기적 반등으로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단기적 변동성에서 큰 손실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규모 큰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액션이 그러니까 그런 액션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들은 그 생각을 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미국의 여기 국가의 그 액티브 투자 매니저들 포지션입니다. 주식 포지션 비중이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3월 9일자로는 약간 반등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것 때문에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추가로 대폭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누그러든 거 아니냐. 일단 저점 테스트를 일정 부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손절매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일부 일시적 반등을 했다고 해서 지금 반등으로 터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턴다면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기술적 지표를 여러 가지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바닥에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빅스 지수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얘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걸 잘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빅스 지수가 이렇게 튀어 올라갔잖아요. 이게 파란 거는 빅스 지수고요, 빨간 VXN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거는 나스닥 변동 지수고 파란 거는 S&P 500 지수 변동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직전 코로나 팬데믹 급등한 거 이후에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물론 나스닥 지수는 지금 저점을 못 버티고 계속 깨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심리지수 하나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CNN 비즈니스에서 나온 데이터, Fear and Greed Index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각종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욕심을 부릴 때, 극단적으로 공포에 쌓였을 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공포심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트림 피어, 계속 다 익스트림 피어로 돼 있죠. 다 전부 다. 그리고 이걸 종합한 지수가 얘인데, 얘 역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 거죠. 아래로 계속 세게 내리꽂는 게 아니고. 물론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요겁니다. 빨간 거. 50일 이동평균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있죠, 요거. 요게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50일 이동평균선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터치를 해서 뚫고 내려가면 이게 약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이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뚫고 내려간다고 해서.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현재로서는 약하고 변동성이 큰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에 있는 거는 맞아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 추구 전략이 2015년 12월 달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흔들렸을 때고 그 뒤에 흔들렸을 때거든요. 이때도 잘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 빨간 것, 여기 빨간색 점선이 보이시나요? 그게 50일 이동평균선,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최초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여기. 그래서 약세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닥에서 기다가 반등하고 다시 2차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추세를 타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하락 강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변동성을 이기고 있다가 그 변동성이 향후에 다시 이제 전고점으로 회귀하는 패턴을 보이는, 이게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기 수축의 경기 확장의 기간이 이때보다 상당히 짧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드렸죠.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초쯤에 경기가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각은 버리지 않고 있고요. 다만 요번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 급락한 이런 상황, 이 상황, 지금 현재 이렇게 급락한 상황이 계속 추세적으로 반등해서 쭉 밀려 내려갈 거냐, 내려가겠느냐, 그 생각은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여기서 한 차례 정도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정 이후엔 다시 반등 패턴을 보이게 될 거고, 그 이후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조정 받고 반등할지 그냥 반등할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그거의 가장 주된 핵심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평화 협상일 겁니다. 그 협상에 어떤 조짐이 보이면 하락 강도는 멈추고 반등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러시아에 관련해서 제재할 건 다 제재했거든요. 지금 제재 안 한 게 없어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스위프트 다 막았죠. 그 다음에 항공도 막았죠. 물류도 막았죠. 거기다 수출에 대한 관세도 때리겠다고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아예 뭐 거기 내부에 있던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농산물 이외에는 근데 농산물을 아마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군사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농산물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건드린다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외화를 조달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든 수출을 하거나 농산물을 어떤 형태로 수출해서 외화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가 자기가 자살골을 넣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이 농산물을 금수 조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 경제에 에너지만큼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는 금수 조치를 하지만 농산물은 아닐 거다. 판단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상황 변화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패닉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트리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트리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설명드리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1차 트리거가 뭐였냐면 베어스턴스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CDO로 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뭉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거래하던 그 금융상품인 CDO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베어스턴스가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세차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반등하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일정 부분 그냥 흘러내리다가 그 다음엔 리먼이 파산하게 만든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금융상품이 추가적으로 붕괴되면서 리먼이 파산하고 세차게 내려갔거든요. 지금은 열심히 가만히 생각해 봐도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 기업, 금융기업이 파산한다거나 혹은 추가적인 뭐 어떤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 변동성을 줄 수 있어도. 그래서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패닉에 빠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계속 트리거가 터질 수 있는가 미국에.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여드리죠. 하이힐드 채권. 기억이 잠깐 안 나죠.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된 그 채권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약간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불안정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큰 문제까지 야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 보이는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전 세계의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에는 큰 충격을 단기간에 야기할 수 있는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패닉에 빠지지 마라. 경고하지 말고 일단 전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차후에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